은정아, 아버지 오신대. 작은 아버지의 말에 핸드폰을 들고 있던 손이 굳었어요. 네? 진짜요? 여기 오신다고요? 오늘은 작은 아버지 아들, 그러니까 제 사촌 동생의 결혼식이었어요. 사실 친척 모임도 꺼려졌지만 아버지가 오신다는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년이 넘도록 연락 한 번 안 했어요. 제가 피한 거 맞아요. 엄마랑 아버지가 이혼하셨을 때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하셨다는 소식.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배신이었어요. 아무리 부모라도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새엄마? 그 단어만 들어도 속이 울렁거렸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피했어요. 전화도 문자도 생일도 아무것도 없이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결혼식장에서 아버지를 다시 만났어요. 처음엔 못 알아봤어요. 누가 제 어깨를 살짝 두드리길래 돌아봤는데 거기 너무나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말라서 얼굴에 뼈가 다 드러나고 눈은 퀭하게 꺼져 있고 머리엔 희끗희끗한 백발이 보였어요. 은정아, 낯선 얼굴에서 들려온 너무 익숙한 목소리.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저 사람, 아버지였어요. 5년 전 내 기억 속 아버지는 언제나 고든 허리, 깨끗한 셔츠, 걸걸한 웃음소리로 나를 반기시던 분이셨어요. 등산 좋아하시고 친구들과 만나 맥주 한잔 하시며 사는 게 재밌다. 하시던 그 모습. 그런데 눈앞에 이분은 살아있는 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말라서 쭈그려진 그림자 같은 모습. 잘 지냈지? 웃으며 물으셨는데 그 웃음이 너무 슬퍼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 네, 아버지도 잘 지내셨어요? 억지로 내뱉은 말. 근데 그 순간 아버지 눈에 물기가 어른거리는 걸 봤어요. 식이 끝날 때까지 아버지랑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자꾸만 그 퀭한 얼굴이 떠올라서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아버지의 그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5년 동안 미워한다고 괘씸하다고 외면했지만 정말 미워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이해하기 힘들어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뼈만 남은 아버지를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건 아니야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조용히 아버지가 계신다는 그 집을 향해 운전대를 돌렸어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아버지 얼굴이 계속 떠오르는데 도저히 그 얼굴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5년 동안 연락 안 한 제가 나쁘다는 걸 지금은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까지 변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날 오후 저는 그냥 차를 몰고 아버지가 계신다는 집으로 향했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땀이 차고 심장이 쿵쾅대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인터폰을 눌렀어요. 네, 누구세요? 여자의 목소리.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했어요. 안녕하세요, 은정입니다. 아버지 뵈러 왔어요. 잠시 침묵. 그리고 띡 문이 열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그 여자, 예전 사진에서 본 적 있었어요. 아버지가 재혼하셨다는 그 여자. 잘 다듬어진 머리, 단정한 옷, 깔끔한 화장. 얼핏 보면 기품 있어 보이기도 했어요. 어머, 은정이니? 아, 세상에. 이렇게 오랜만에 어쩐 일이니?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는 모습이 참 어딘가 인위적이었어요. 아버지 뵈러 왔어요. 계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그녀의 미소가 아주 살짝 사라졌어요. 지금은 좀 피곤하신가 봐. 거실에서 주무시는 중이야. 주무신다면서 방문을 열지도 않고 말로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거실 쪽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기침 소리. 골로. 아버지였어요. 저는 그냥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거실 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본 아버지의 모습은 또 한 번 제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었어요. 작은 1인용 소파에 웅크려 앉아 계신 아버지. 거의 누운 상태였고 다리는 얇은 담요로 덮여 있었어요. 옷은 구겨져 있고 팔엔 핏자국이 선명히 남은 멍자국이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다가가자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드셨어요. 눈이 풀려 있었고 입가엔 말라붙은 침 자국까지 있었어요. 은정이냐? 그 목소리는 마치 한참 꿈속을 헤매다 깨어난 사람 같았어요. 왜 왔니? 말끝이 흐려지고 아버지는 손을 더듬어 제 손을 잡으려 하셨어요. 그 손이 너무 말라서 뼈만 남은 듯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밥은 드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셨어요. 조금 전에 먹었어. 라면 하나. 라면. 한 끼 식사가 고작 라면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때 주방 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익숙했던 그 여자. 아버지의 새아내, 그러니까 저에겐 새엄마라는 사람의 말. 왜 온 거야? 무슨 돈 뜯으려고 왔는지 몰라도 우리 집 형편 그렇게 넉넉하지 않거든?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왜 돈을 뜯어요? 제가 대묻자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에이, 그동안 연락 없던 자식이 갑자기 왜 와? 딱 봐도 빤하지. 그 순간 아버지가 나직이 말하셨어요. 그만해. 애 앞에서 그러지 마. 그 목소리엔 힘이 없었어요. 마치 그 말 한마디 내뱉는 것도 버거운 사람처럼. 그날 저는 오래 잊지 못했어요. 아버지 상태가 너무 안 좋았고 그 집 분위기도 너무 불편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운전대를 잡은 손이 떨리더라고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5년.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는 이런 대접을 받으며 살고 있었던 걸까요? 집에 도착해 거울을 보니 제 얼굴도 말이 아니었어요. 마치 내 몸 일부가 찢어진 것처럼 마음이 아팠어요. 한 가지 확실했던 건 그 집은 가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집에서 남편도 가족도 아닌 그냥 하나의 그림자처럼 살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동안 저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회사에 앉아 있어도 눈앞에 보고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었고 회의 중에도 자꾸만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거실 구석 푹 꺼진 소파에 웅크려 앉아 있던 그 모습. 말라버린 손 힘없는 눈동자 그리고 라면 하나 먹었다. 하는 그 말이 가슴을 계속 찔렀어요. 그냥 이대로 모른 척하고 돌아서기엔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 시간 괜찮으세요? 은정이 너 무슨 일 있니? 그냥 밥이나 같이 먹고 싶어서요. 조용한 동네에 있는 작은 국밥집. 예전에 아버지가 자주 가시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아버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먼저 도착해 아이고 늦었다. 하시며 웃으셨겠지만 이번엔 제가 먼저 도착했고 아버지는 천천히 힘겹게 걸어 들어오셨어요. 은정아 많이 기다렸지? 그 말에 저는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식당 아주머니가 나와 어머, 어르신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어디 편찮으셨어요? 물어볼 정도였어요. 주문을 하고 국밥이 나오길 기다리며 아버지는 종이컵에 물을 따라 마셨어요. 한 모금, 두 모금,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이런 음식 잘 못 먹는다. 왜요? 제가 놀라서 묻자 아버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그 집에선 따로 반찬 차려주질 않아서 그냥 뭐 다 먹고 나면 남은 걸로 한 숟갈 뜨는 거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반찬이 남으면 드시고 없으면 그냥 라면 끓이시거나 아버지는 국밥이 식을까봐 숟가락을 들면서도 말씀을 이으셨어요. 내 새엄마도 그렇고 그 자식들도 그래. 아빠는 그냥 뭐랄까 집안일 도우미 같은 존재지. 도움이요? 밥은 내가 짓고 청소도 내가 하고 이불 빨래도 내가 돌리고 마당 청소도 내가 하고 강아지 산책도 내가 나가 병원 가도 내가 데려가고. 순간 손이 떨렸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송곳처럼 제 심장에 박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아버지는 쉬는 날도 없이 그냥 집안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느라 이를 꽉 물어야 했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뭐 일이 따로 구분이 없지. 눈 뜨면 일이고 눈 감으면 끝이야. 용돈은 받으세요? 이건 정말 묻고 싶지 않은 질문이었지만 그래도 알아야 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도 젓지도 않고 그냥 말없이 국밥을 휘휘 저으셨어요. 집에 돈 생기면 다 그 여자 통장으로 들어가. 나는 그냥 나가서 뭐 사 먹을 일도 없으니까. 그 말에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아버지 왜 거기서 그러고 계세요? 그 집에 나가세요. 나오시라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너무나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갈 데가 없잖아. 너한테 폐 끼치기도 싫고 그냥 여기서 조용히 있다가 그날이 오면 되는 거지. 그날이 오면 그 말이 너무 무서웠어요. 살고 싶지 않다는 말보다 그저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더 슬펐어요. 아버지는 그 집에서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몸은 거기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버린 사람처럼. 그날 집에 돌아와 전 처음으로 아버지와 찍었던 예전 사진을 꺼내봤어요. 그 환한 미소 듬직한 어깨 우리 은정이 내 새끼. 하며 웃던 그 사람. 그리고 지금 국밥 앞에서 말라버린 손으로 숟가락을 힘겹게 들고 있던 그 사람. 저는 너무 늦게 돌아온 걸까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아버지를 그 집에서 데려오자. 지금 당장 아니어도 방법을 찾아서 꼭 데려오자. 그 결심이
곧 제 인생의 가장 큰 싸움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땐 몰랐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아버지를 하루라도 빨리 그 집에서 데려오고 싶었거든요. 그렇게는 더 못 살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은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와 제일 가까운 혈육이자 그 집 사정도 조금은 알고 계실 것 같아서요. 삼촌 아버지 퇴직하신 뒤에 퇴직금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제 질문에 작은 아버지는 잠시 말을 아끼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 내 아버지 말로는 세장만 하겠다고 그 여자한테 다 맡겼다더라. 네? 전세 말고요? 세 장만요? 근데 문제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된 집이 하나도 없더라.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버지가 퇴직하시던 해 40년 다닌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이 1억 7천이었어요. 그때 엄마랑 이혼하시고 재혼한 그 여자와 함께 살면서 작은 집 하나 장만했다. 하고 저한테도 말했었어요. 근데 지금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이 없다니요? 그 여자가 자기 이름으로 집을 샀다던데. 왜요? 왜요, 삼촌? 왜 아버지가 그걸 허락하셨어요? 제가 거의 울먹이며 묻자 삼촌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내 아버지가 원래 사람 믿는 성격이지 않냐. 게다가 그 여자가 처음엔 정말 잘했거든. 살가웠고 말도 잘 들었고 정말 사랑받는다고 생각했을 거야. 아버지가 자기 이름 하나 없이 살고 있는 거 아셨어요? 몰랐다, 미안하다. 삼촌의 눈에도 미안함이 어려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도 안 자고 등기부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부동산 거래 내역을 뽑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명의로 된 자산은 0원. 자동차도 집도 심지어 통장도 없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아버지 이름으로 남은 건 채무 2,800만 원. 3년 전 아버지 명의로 된 카드론이 있었어요. 그 시점은 새엄마 아들이 대학에 들어갔던 시기와 정확히 겹쳤고 그 돈은 아직도 갖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퇴직금은 전부 넘기고 집은 새엄마 명의로 사고 심지어 빚만 떠안은 상태로 살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가족이야? 이게 사랑이야? 너무 화가 났어요. 분하고 속이 뒤집히고 마치 제 심장이 눌린 것처럼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그 다음날 저는 직접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마침 새엄마는 장 보러 나간 시간이라 집에는 아버지만 계셨어요. 아버지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왜 그래, 은정아? 무슨 일인데 그래? 퇴직금 다 어디로 갔어요? 아버지는 눈을 깜빡이며 잠시 멍하니 있다가 작게 한숨을 쉬셨어요. 그냥 그 사람이 관리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나 돈 욕심 없잖아. 나중에 너 줄 생각이었는데 그럼 집은요? 왜 본인 명의로 안 하셨어요? 그냥 그 사람이 자기가 대출 받는 게 이자 적다고 해서 그랬지 뭐. 그럼 이 빚은요? 이건 뭐예요? 왜 아버지 이름으로 3천 가까운 카드론이 있어요? 제가 인쇄해온 서류를 펼쳐 보이자 아버지는 처음 보는 표정으로 멍하게 바라보다가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그거 아마 그 집 애 등록금 때문에 잠깐 빌렸던 건데 내가 갚는다고 했지. 아버지는 도대체 왜 그러고 사세요? 제 목소리는 이제 울음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 집에서 이렇게 이용만 당하고 밥도 못 드시고 뼈만 남게 살고 계시면서 왜 아직도 거기 계세요? 아버지는 잠시 입술을 달싹이더니 작게 말씀하셨어요. 갈 데가 없잖니. 내가 있어요. 저한테 오세요. 아버지 집이 여기 있어요. 그 말에 아버지의 눈가가 아주 천천히 붉어졌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저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그날 저는 아버지의 짐을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9시. 저는 아버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집이라고 부를 수 없는 곳. 그 집은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진짜 가족으로 품은 적 없었고 그저 이용하고 소모하기만 했던 장소였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오늘 아버지를 데려온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현관문을 열자 아버지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조용히 서 계셨어요. 그 모습이 어쩐지 서글펐어요. 어디 여행이라도 가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가방 하나에 지난 몇 년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거든요. 아버지 더 챙기실 거 없으세요? 제가 묻자 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어요. 다 필요 없어. 그냥 너 있는 데 가면 돼. 그 말에 가슴이 아리도록 먹먹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벌컥 열리며 그 여자가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재혼 상대, 저한테는 낯설고도 낯익은 그 얼굴.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그녀는 발소리도 거칠게 거실로 걸어 나왔어요. 지금 이 집에서 당신 나가겠다는 거야? 아니, 어디서 감히. 됐어. 아버지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놀라울 만큼 그 목소리는 강했고 망설임이 없었어요. 나는 오늘로 이 집에서 나가. 그래? 그럼 당신 나가면 그동안 쓴 돈 다 정산해.
내가 당신 병원비부터 생활비, 반찬값까지 다 정리해줄 테니까. 그녀의 말은 날이 서 있었고 목소리는 악의로 가득 차 있었어요. 퇴직금은요? 제가 나섰습니다. 아버지 퇴직금은 왜 다 당신 통장으로 들어갔어요? 집도 당신 명의, 카드로는 아버지 명의, 이게 부부예요? 아니면 그냥 인간 ATM이에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세 다시 화장을 덮듯 표정을 바꿨어요. 은정이 오랜만에 와서 너무 오버하네? 그쪽 아버지도 다 알고 한 결정이야. 그리고 그동안 먹고 자고 우리 도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 안 그래요? 그 말에 아버지는 아주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살았겠지. 이렇게는 안 살았겠지. 그 말은 지난 수년간 입을 다물고 살아온 아버지의 작은 반항이자 진심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가방을 들고 아버지 옆에 섰어요. 아버지 가요. 이젠 우리가 갈 때가 있어요. 현관문을 열며 돌아보지 않았어요. 뒤에서 뭔가 욕설 비슷한 소리도 들렸지만 이제 그 집은 더 이상 아버지 아니 우리 가족의 공간이 아니니까요. 아버지를 차에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운전하면서도 자꾸만 눈물이 났어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시던 아버지가 작게 웃으셨어요. 햇살이 좋다. 그 한마디에 제 울음은 결국 터지고 말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를 위해 따뜻한 집밥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김치전, 두부조림. 다 평범한 음식이지만 아버지는 한 입 한 입 정말 천천히 정성껏 드셨어요. 너랑 이렇게 밥 먹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 아버지는 조용히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이 세상 어떤 보석보다 소중해 보였어요. 아버지가 우리 집에 들어오신 지 딱 일주일이 됐을 무렵이었어요. 아직 몸은 많이 쇠약하셨지만 표정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이젠 아침 햇살을 받으며 직접 산책도 나가시고 식사도 제법 잘 드셨어요. 은정아, 오늘 된장찌개는 내 엄마가 해준 맛이랑 좀 비슷하다. 그 말에 괜히 울컥했어요. 그 이름 엄마. 아버지 입에서 그 단어가 다시 나올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 앞 우편함에 꽂힌 등기 하나.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보낸 사람 장경아. 아버지의 전 재혼 상대 바로 그 여자. 귀하의 부당한 동거 및 이탈로 인해 금전적 손해 발생.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 총합 3,480만 원 청구 예정. 정당한 해명 없을 시 법적 대응에 착수함. 처음엔 이게 장난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날 아버지 앞으로 민사조정 신청서가 날아왔어요. 사건명 동거관계 해지에 따른 재산 분할. 신청인 장경아, 피신청인 최만득. 주요 내용 동거기간 중 축적된 재산 및 생활비 청구.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핸드폰을 들고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무슨 짓이에요? 아버지한테 돈 청구요? 5년 동안 사람을 종 부리듯 부려놓고 이제 와서 돈이요? 그녀는 아주 태연하게 말했어요. 법은 감정 안 봐. 법대로 하자 은정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살았잖아요. 그래도 계산은 해야지. 그녀 목소리는 단 한 톨의 죄책감도 없었어요. 퇴직금은요? 아버지 퇴직금 당신이 다 가졌잖아. 그거? 증거 없잖아. 지금 그 집 내 명이니까 내 재산이고. 아, 그리고 그 카드비? 그건 내 아빠가 동의하고 빌린 거니까 그건 아빠 책임이지. 손이 떨렸어요. 전화기를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더 이상 무너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 앞에서 더는 무력한 딸이 될 수 없었어요. 괜찮다, 은정아. 그냥 그 사람이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하겠노. 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아버지 아니요. 이제는 저예요. 저한테 맡기세요. 그날 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퇴직금의 출처, 카드 대출 내역, 심지어 아버지 이름으로 된 카드 사용 내역까지 전부 모았어요.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착취에 가까운 생활 환경, 명의도용과 부당이득, 가족 간의 신뢰를 악용한 경제적 가스라이팅. 이건 민사가 아니라 범죄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정식으로 내용 증명 반박서를 보냈고 금융 범죄 및 인격 침해에 대한 법률 검토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손에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던지듯 발에 내려놓고 그 여자가 말했어요. 좋아. 그럼 까보자. 어디? 법원 앞에 선 날 내 심장은 마구 뛰었어요. 아버지의 모든 고통과 상처가 이 자리에서 진실로 밝혀지길 바랐거든요. 재판은 차분하게 시작됐지만 그 속에 담긴 가족의 배신과 거짓말은 가차 없었어요. 원고 측 증인 진술해주세요. 판사의 말에 새엄마가 딱딱하게 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정당하게 처리했으며 남편한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 자료가 쏟아졌어요. 아버지 명의로 된 카드 대출 내역, 생활비 명목의 수백만 원 인출 기록, 그리고 아버지가 직접 쓴 진술서.
제가 직접 작성한 이 서류가 맞습니다. 아버지는 힘겹게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은 모두 그 여자 명의로 넘어갔고 병원비도 제때 못 받았고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죽은 것 같았습니다. 법정 안에 고요가 흘렀고 판사조차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딸로서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과 분노가 밀려와 숨을 깊게 쉬고 다시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가혹한 착취이자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변호사들이 논리 정연하게 반박하며 새엄마 측의 거짓 주장들을 조목조목 깨뜨렸어요. 몇 시간이 지나고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즉시 재산 일체를 반환하고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할 것.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저도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우리가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었어요. 법정 싸움이 끝난 후 아버지와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하루하루 함께 보내며 서로에게 조금씩 스며들었어요. 아버지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꾸준히 병원도 다니고 저도 매일 아버지를 위해 집밥을 준비했어요. 은정아, 이 밥 진짜 맛있다. 아버지께서 환하게 웃으실 때면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퍼져나갔어요. 어느 날 작은 정원에 함께 꽃을 심으며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은정아, 다시 딸로 돌아와줘서 고맙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굳게 웃으며 대답했죠. 아버지, 앞으로는 저희 둘이서 잘 살아요. 그렇게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며 서로의 마음을 다시 채워나갔어요. 비록 아직도 가끔은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오지만 서로의 손을 잡고 견뎌내기로 했어요. 삶이란 때로는 힘들고 아프지만 희망을 놓지 않는 한 언제든 다시 빛날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